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충격적인 집값 조작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 등 통계를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어서 전 국민의 충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가격을 정부가 조작했다는 건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러분 이 대국민 사기를 친 겁니다. 부동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동산 가격 통계 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한국부동산원 그리고 KB 통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부동산 가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이 정보를 통해서 자료가 공급되는 곳이니까 여기에 자료가 원래 더 신뢰할 만한 것이어야 해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런 의혹이 있긴 했어요. 정부에서 이 통계값을 좀 건드리는 것 같다. 뭔가 잘 안 맞는다라는 게 부동산 관심 갖고 투자하는 분들은 다 알았던 약간 공공연한 비밀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저도 난생 처음으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조금 이따 드릴 텐데 그때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부동산 강의를 막 듣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그러면 도대체 부동산 투자라는 거 어떻게 하는지 나도 좀 알아봐야겠다. 그리고 강의를 막 듣는데 강의하시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는 게 한국부동산원 자료는 잘 안 맞는다. KB 자료, KB 통계를 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일반 사기업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정부기관에서 발표하는 내용보다 더 정확하다는 게,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게 현실적인 시장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부가 개입했다는 거 여러분 사실 너무너무 충격적인 일이거든요. 무려 102회, 102회나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협박 속에서 자행됐다는 게 사실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한국부동산원이라는 곳도 자신들이 어떤 그 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서 야, 니네 이런 거 통계 같은 거 좀 조작해주면 안 돼? 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거절하려는 그런 의견이 당연히 있었을 거예요. 그랬더니 뭐 너네 예산을 삭감한다느니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겁박하는 방식으로 또 협박을 해서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값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협박을 계속해서 이제 어떤 지경에까지 이르렀냐면 표본을 가격을 조작한다거나 아니면은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꿔버리니까 완전히 날조된 완전히 정말 대국민 사기극을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쳤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KB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이제 이 어떻게 통계값을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근데 KB랑 자기네랑 너무 다르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문재인 대통령이 KB 통계를 없애버리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대요. 조선일보 4월 18일 오늘자네요. 오늘자 신문에 나온 내용입니다.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지 않나요? 문재인 정부에서 사람들이 사실 이제 문재인 강점기라는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서민들의 삶이 사실은 너무너무 고달팠거든요. 서민들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팠고 그 고달팠던 이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이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있어서 요거 하나 좀 읽어드릴게요. 제가 전 민주당 권리당원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 지지하는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 나가는 그 이유에 대한 영상을 찍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본인 경험을 나눠주신 분인데 저는 뼛속까지 좌파였던 40대 여성입니다.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고 비닐하우스 집 같은 곳에서 살다 보니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마련이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문재인을 뽑고 정말 피눈물 나게 후회했습니다. 내 집 마련은 멀어져 갔습니다. 30대 후반을 맘고생하며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 때문에 내 꿈이 날아갔다는 생각에 분통을 터뜨리며 빨리 임기가 끝나기만을 바라며 더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다음 선거엔 당연히 국민의힘에 투표를 하였죠. 국민의힘에 투표했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다는 뜻입니다. 집값은 떨어지기 시작하여 작년 초에 드디어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하였습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내 소망을 이루게 해준 내가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대통령이 최고입니다. 자, 여러분 이 집값이라는 건요. 국민들한테 정말 많은 걸 의미하거든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집을 단순히 이제 거주의 수단으로만 보지 않아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굳이 내가 구매하지 않고 뭐 렌트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이 공통된 생각이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내 집 하나는 있어야 된다. 이게 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각이에요. 특히나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에 대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돼야 결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산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로 다음 단계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이 되는 게 이 어떤 집에 대한 내가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근데 정부에서
개입해서 부동산 가격을 있는 대로 올려놓고 마치 자기들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킨 것처럼 사기를 쳤다는 사실에 사실 정말 저는 충격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저도 문재인 정부 당시에 저도 굉장히 사실 현실적인 피해를 입었거든요. 제가 아까 부동산에 처음으로 관심 갖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제가 10년 동안 학원 운영한 이 자영업자였어요. 학원 운영을 했고 이제 당시에 원래는 제가 수도권에 아파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까지 한 1시간이면 가고요. 옆에 초등학교가 2개나 있어서 이제 이런 걸 초품화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름대로 입지도 괜찮았고 살기도 편했고 근처에 좋은 일자리도 있어가지고 항상 이 아파트 수요가 끊이지 않는 좀 괜찮은 아파트였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 아파트를 팔아요. 그리고 지방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지방으로 이사 가니까 당연히 더 새 아파트에다가 집도 더 넓어지고 이제 좋아졌죠. 근데 직장이 제가 수도권이다 보니까 그쪽에다 이제 오피스텔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두 집 살림을 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돈도 너무 많이 들고 그리고 이게 또 관리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제가 뭐 가족 없이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아파트는 거의 비어 있는 날이 많고 그래서 너무 이거 시간 낭비고 돈 낭비다. 그래서 이제 다시 이거를 정리하고 수도권 아파트로 제가 이사를 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팔고 얼마 안 돼서 다시 이사를 와야지 하고 시세를 알아봤더니 가격이 딱 2배 올랐어요, 여러분. 저는 정말 충격받았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정말 저는 학원 운영하면서 주식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제가 뭐 정말 딴짓 한 번도 안 해보고 심지어 대학 강의 나가고 투잡해가면서 열심히 벌고 아끼고 모으고 저축해서 이 마련한 집 한 채가 부동산 상승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한번 뛰어버리니까 10년 동안 제가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 너무 허탈해지더라고요. 나는 바보였나? 이렇게 열심히 사는 방법으로는 평생 먹고는 살지만 부자는 못 되겠구나. 직장을 다니다가 제가 직장 생활로는 먹고는 살겠지만 가난을 멸치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영업자가 되어 나왔는데 현실을 또 깨달은 거예요. 자영업자가 돼서 아무리 내가 넉넉하게 먹고 사는 것 같아도 실제로 이런 부동산이라든지 재테크 없이는 내가 지금보다 더 큰 여유를 마련하지 못하겠구나는 걸 사실은 이 현타를 처음 겪은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그때요, 이 지방 아파트에서 다시 제가 원래 살던 수도권 아파트로 못 올라왔어요. 이 집으로 너무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 버리니까 현실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부동산 가격을 이렇게 상승시켰던 원인이 뭔가를 보면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부동산에 개입을 했거든요. 이게 정권이 바뀌고 그때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지인을 통해서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때 뭐 좌파, 우파 뭐 이런 것도 모르던 시절인데 그 좌파 정권을 잡으면 무조건 집을 팔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좌파 정권 때는 집의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파 정권 때는 가격이 안정돼서 이제 이때는 집을 사야 하고 이때는 집을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근데 왜 그런가 보면은 이분은 예전에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때 부동산을 이제 집값에 대해서 이분을 한번 피해를 보신 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정권을 한번 경험해 봤고 여기에 대해 학습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이제 입지가 좋은 곳으로 다 정리해서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일하는 곳은 수도권인데 굳이 왜 서울로 올라가시나? 사실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분은 좌파가 정권 잡으면 부동산에 막 개입해서 가격을 올린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쨌건 그래서 저한테도 그때 지금 있는 거 다 정리해서 무조건 서울로 올라와야 된다고. 근데 제가 굳이 서울에서 일하지도 않는데 왜 굳이 서울로 올라가야 되나? 라고 이제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심지어 저는 지방으로 집을 옮긴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고. 근데 그분께서는 이제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건 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개입을 한다. 그리고 이 개입이라는 건 사실 자유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절대 좋지 않거든요. 이게 좌파들이 되게 멍청한 게 자기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구호를 외치면 그 구호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는 말 그대로 자유잖아요. 그렇죠? 이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어떤 그 수요와 니즈가 맞으면 이 두 사람의 어떤 공급과 수요가 맞으면 이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거래인데 정부가 무슨 재주로 이걸 막냐고요. 게다가 부동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억제하는 정책을 내잖아요. 부동산 공급 못하게 하고 대출 규제하고 그럼 사실 이런 시점에 돈을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은 서민들을 돕겠다라는 뭐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개입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한 거는 서민들에게는 정말 악한 어떤 그런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문재인 정부가 좀 실패했던 그런 업적이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7가지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바로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동산 실패예요. 부동산 실패. 무려 25번이나 개입해서 이제 집값은 있는 대로 올려놓고, 집값만 올리면 여러분 다행인데, 이게 집값이 오른다는 건 사실 사람들이 집을 잘 안 살려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무조건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서민들이 정말 고통스러운 5년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 문재인 정부에서 개입을 너무 많이 해서. 그리고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정말 어이가 없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일자리 정책이거든요. 이제 그때 뭐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뭐 약간 독특한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소득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자리를 강제로 만들어서 그런 일자리를 공급하고 이제 그렇게 다시 뭔가 경기가 선순환되게 하겠다라는 이제 이런 사실 납득이 되지 않지만 이제 그런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일자리 정책도 사실은 실패예요. 공공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의 질이 낮은 거죠. 여러분, 그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질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세상에 뭔가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문제 해결하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자리의 숫자를 위한 일자리인 거예요. 한마디로 통계를 위한 일자리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런 청년들의 실업 문제라거나 이제 이런 거를 해결하는데 크게 많이 도움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정말 이 문재인 정부에서 끔찍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그 최저임금. 당시 저도 자영업자였거든요. 근데 이 최저임금을 너무 올려놔서 너무 이제 막 빠른 시간 안에 너무 가파르게 올려놓고 최저임금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주휴수당이랑 같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게 정말 부담이거든요. 어쨌건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때 이런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실패의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탈원전이라든지 조국 사태, 이제 내로남불인 거죠. 입시에 대해서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특혜 의혹이 있고, 지금 사실 이게 다 특혜 의혹이 유죄로 다 판결 났잖아요. 그래서 자기들 입으로는 공정과 정의와 상식을 외쳤지만 실제로는 내로남불의 정말 어떤 내로남불의 끝판왕들인 거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뭐 평화를 부르짖었지만 여러분 사실 문재인 정부 때 북한과 평화가 이루어졌나요? 걸핏하면 미사일 쏴대고 도발하고 사실 실제로 아무것도 해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LH에서 그때 정말 이것도 기가 막힌데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거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내부 정보 갖고 투기해가지고 자기들의 실제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또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이런 것들과 굉장히 거리가 먼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났고, 코로나 방역도 이 사실은 너무 자영업자들이 영업하는데 제한을 많이 둬서 그때 제 주변에도 자영업하다가 망하고 문 닫으신 분들 정말 많아요. 물론 저도 제 인생에 처음으로 내가 잘못한 거 없는데 나 망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처음으로 외교의식을 제 인생에 처음으로 느껴봤고요. 어쨌건 여러분, 좌파에서 정권을 잡으면 우리가 좌파에서 이제 구호는 되게 이상적이에요. 좌파가 외치는 구호, 그쵸? 뭐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야 된다느니, 뭐 아니면 모두가 평등해야 된다느니.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좌파들이 말은 그럴듯해요. 말만 들어보면 뭔가 그럴듯한데 이 사람들 행동을 보자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도 잠깐 제가 요 얘기 드릴게요.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에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써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다.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니까 당신 정부가 이걸 빨리 바로 잡아라. 이제 이런 얘기를 취임사에다 쓴 거예요. 자, 여러분, 고물가랑 고금리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 방금 정권 끝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지금 취임했잖아요. 그럼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이건 문재인 정부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흥청망청 지원금 풀고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거는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만든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을 윤석열 정부에다 넘겨주면서 당신이 이 문제 해결해라. 그럼 자기들이 싸지른 똥을 다음 정부한테 사실은 넘겨주고 떠났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실패한 정책들을 자기들의 실패한 정책을 이런 통계 조작이라는 수단을 이용해서 실제로 실적을 낸 것처럼 부풀려 놓고 자기들은 사실은 빠졌던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좌파 정권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겪게 될 문제를 좀 추측을 해볼게요. 일단 여러분, 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부동산 가격은 다시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가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약간의 무슨 푼돈의 지원금 같은 걸 주는 것처럼 해요. 뭐 이재명이 25만 원 또 들고 나왔던데, 이 25만 원, 이 25만 원 대국민 포퓰리즘.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25만 원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이거 여러분 그리고 현금으로 주는 것도 아닌 거 아시죠? 카드로 줍니다. 카드 그 상품권, 지역 상품권 같은 걸로 주는데, 이런 상품권을 받아서 보통 지출의 내역이 어디인가 보면요. 대부분 식비예요, 식비. 마트 가거나 장 보거나. 그리고 그 외에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아이들 사교육비입니다. 제가 코로나 때 학원 운영했던 원장이잖아요. 이때 받았던 지원금도요, 사교육비로 굉장히 많이 쓰였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녀의 영어, 수학, 과목 사교육 하나를 추가한다고 아이 인생이 바뀌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지원을 받으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득과 실을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은 우리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미래 세대의 부채입니다. 이거 다 우리가 갚아야 될 이거 다 빚이에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국민들한테 흥청망청 풀어대는 이 돈은 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이 남의 돈으로 자기네 표장사를 하는 거예요. 국가의 세금과 국가의 부채를 이용해서 한마디로 미래 세대가 이 갚아야 될 이 부채를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이걸 땡겨다가 자기들 인기를 얻기 위한 어떤 표장사를 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이제 무조건 우리가 실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업에도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도 정부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이 시장 어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게, 기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도록 국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사실은 이 기업을 광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근데 국가가 자꾸 개입해요. 이것저것 자꾸 개입하면 결론적으로 뭐 여러 가지 기업이 운영하는데 그런 현실적인 불편들이 주어지면, 기업이 이 대한민국에서 계속 기업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번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다가 굉장히 이제 거액을 투자했잖아요. 그거 왜 그런 거예요? 미국에다 투자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국에서 너무 기업하기 힘들기 때문에 저는 미국으로 도망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망이라는 표현이 그분을 제가 비겁하게 보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기에서 기업하는 게 너무 힘든데 한국에서 기업하는 거 힘드니까 나는 다른 나라로 갈래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다가 투자라는 방식을 이용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찾아갔다라고 보는 게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도대체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나, 요거를 제가 좀 마지막 정리를 드릴게요.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라는 공병호 박사님의 책에 보면은 이 좌파들의 사고방식이 7가지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이 모든 걸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인간은요, 자유의지를 가졌고 자유시장 경제라는 건 국가에서 개입해서 통제할 수가 없어요.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저자의 안티프레질이라는 책에 보면은,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은 국민이나 어떤 그런 시스템을 프레질하게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많은 개입을 할수록 기업과 국민은 어떤 변동성이라든지 혼란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오히려 붕괴되기 쉬운 되게 약한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 그래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더러 개입할수록 더 안 좋아진다는 거. 그리고 이거를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으로 바라봐요. 예를 들어서 기업과 노동자 간의 갈등, 남과 여의 갈등, 그다음에 뭐 이제 나이 든 사람들과 젊은이들의 갈등, 이런 식으로 갈등을 사실은 조장하는 거죠. 근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계엄 선포하고 이제 전 국민이 이 어떤 대한민국이 처한 이 상황을 알았잖아요. 그러면서 각 세대가 얼마나 화합했고 남녀가 얼마나 화합했고 서로가 얼마나 화합해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함께 애를 썼냐는 거죠. 그런데 이 좌파 정권에서는 집단의 갈등으로 불 뿐만 아니라 집단의 갈등을 여러분 유발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대립구조로 만드는데, 여러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물론 이런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 부자가 내 걸 뺏어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가난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 평생 계속 그 가난이, 지질이 궁상인 그 가난한 상태에서 찌들어 살 수밖에 없어요. 부자는요,
절대 여러분이나 제 걸 뺏어서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가치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돈을 벌고 부자가 된 거지. 여러분, 스티브 잡스가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훔쳐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테슬라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술력을 뺏어가서 테슬라라는 회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큰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거다. 근데 기업하기 불편한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 기업하는 사람들이 돈 벌면 뺏어다 나눠줄게. 이거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다음은 세상이 마땅히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요, 우리가 다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자, 우리가 이 자본주의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는 평등은요, 기회의 균등은 제공할 수 있어요. 네가 네 노력만큼 네가 너의 어떤 실력을 가지고 닦아서 네가 다른 사람들을 대체할 수 없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네가 세상에 가치 부여할 수 있는 너만의 능력, 탁월한 능력이 있다면 너는 네 능력과 네 가치만큼 돈을 벌 수 있어. 우리가 너한테 그런 기회를 제공할게. 기회의 균등은 제공할 수 있지만 결과적인 평등을 우리가 절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좌파 정권에서는 항상 이런 식이에요. 평등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교육에 대해서 여러분 특목고, 외고 이런 학교들은요. 그러니까 보통 학교들보다 조금 더 공부에 대한 관심과 어떤 탐구 정신이 있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예요. 그런데 보통의 애들이 이렇게까지 공부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학교를 이런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상처받을까봐 공부를 잘하는 애들한테 야, 니네 그렇게 공부 잘하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상처받으니까 너네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마. 니네 그렇게까지 공부하지 말고 너네가 그렇게까지 특별히 많이 공부하는 학교를 없애버릴게. 이렇게 하향 평준화를 맞추는 게 좌파들의 이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제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이 부자가 그렇게까지 부자가 되고 싶지 않고 그렇게까지 노력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좌파적 사고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는 노력은 개뿔도 안 해. 노력은 개뿔도 안 하는 주제에 남이 가진 것만 부러워. 그래서 노력은 안 하고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이뤄놓은 거를 뺏어서 평등하게 나눠달래. 여러분 이게 무슨 개소리입니까?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평등은요. 네가 노력한 만큼 네 노력에 대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평등만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노력해서 더 많이 이룬 것을 뺏어서 나눠주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미 공산주의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 성공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실패가 다 증명됐잖아요. 근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 하려는 정책, 이재명이 펼치려는 포퓰리즘이라는 그런 정책의 방식들이 사실은 다 그런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모든 걸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게 정말 솔직히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정말 민주당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정말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믿어서 그렇게 외친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이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고 무책임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국민들한테 25만 원 나눠줄 건데 내 통장에서 내 돈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국가 세금으로 나눠주거나 아니면은 미래 부채로 나눠주거나 내 돈은 아니니까 준다고 내가 말은 하고 남의 돈으로 인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처구니 없는 어떤 책임감 없는 행동이냐는 거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한테 뭔가 포퓰리즘을 베풀려고 할 때 자기들의 돈으로 이제 그런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 굉장히 사실은 공감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고 심지어 존경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 돈이 아니고 남의 돈으로 한마디로 승부의 책임 없이 함부로 이런 공약을 내건다는 거에 이게 지금은 혜택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갚아야 부채라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런 거를 기쁘게 받을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지난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이 통계 조작을 이건 드러난 결과예요, 여러분. 통계 조작을 왜 했는지 보면은 자신들의 정책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다는 거예요. 국가가 개입해서 국민들한테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이 주도해서 성장시키겠다는 이 방식 자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었고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 사실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지만 그게 다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랬더니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대국민 사기극을 쳤고 그리고 이 대국민 사기극의 결과로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현실적인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탄핵
파면되신 이후에 굉장히 혼란이 많아요. 어떻게 지금 해야 되는가. 근데 지금 이제 보수 쪽에서 뭐 이런저런 분들이 나와서 제가 윤석열 뭐 정신을 이어가겠다 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 뛰어나오는데 지금 제가 생각할 땐 여러분 최선이 뭔지는 솔직히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대선판에서는요.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샅샅이 낱낱이 파헤쳐지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후보처럼 보였는데 그 사람이 내일 다시 어떻게 달라질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보여줘서 무조건 단결해야 된다. 근데 단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 무조건 이 민주당은 막아야 되거든요. 민주당과 이재명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가 만약에 정권을 놓치면요. 다시 우리한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인생에 다시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정말 다시 빼앗겨 버리면 다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부정선거 얘기 되게 많이 하는데 사실 대선 전까지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가지고 계속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목소리 내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번에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한 번의 개선이 안 될 수도 있다까지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파면되셨을 때 우리는 플랜 B가 없었어요. 플랜 B와 C와 사실은 촘촘하게 우리가 의도했던 것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B, C, D까지 있었어야 되는데 우리는 플랜 A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플랜 A가 작동하지 않았을 때 플랜 B, C까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사전선거에서 지금 어떤 부정선거가 굉장히 의혹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사전선거랑 본투표랑 이 값이 너무너무 차이 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일 투표하고 수개표까지, 당일 투표하고 그 자리에서 투표함 옮기지 말고 수개표까지 이제 주장하는데, 일단 우리가 다른 거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하게 되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조작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당일 투표하고 이제 이것까지가 저는 현재 생각했을 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뭐 윤어게인이라는 캠페인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창당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모르겠다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모르겠어서 현재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게 판단된다라고 동의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기는 조금 어렵고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무조건 보수 단결해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민주당. 그러니까 최선은 지금 무엇이 최선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을 막는 방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문재인 강점기 5년을 겪으면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여러분 정말 고통스러웠습니까? 절대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은 이 어떤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지나가면 그 시절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고통스러웠는지 잊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다시 민주당한테 정권을 내주면 문재인 5년 강점기 이런 통계 조작 같은 이런 사건에 상상을 뛰어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여러분하고 저하고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기상천외한 일을 겪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정권을 지켜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최악을 막아야 된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최악은 현재 이재명의 어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시나리오가 현재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악이기 때문에 이것만큼 반드시 막아야 된다. 문재인 5년, 문재인 이 강점기 5년에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절대 우리 잊어서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